여러분, 안녕하세요. 70년 살아오면서 별일 다 겪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70세 김준수의 가슴 아픈 사연,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독을 품은 여인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절대 아닐 것 같죠. 나도 그랬어요. 끝까지 보시고 소리가 나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리석었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콧방귀도 안 나오지만 그때는 그 믿음이 제 삶의 전부였다니까요. 노년의 외로움에 스며드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제가 몸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남의 시선이나 칭찬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정말이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니까요. 자, 때는 5년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빛이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저는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상실감에 빠져들었죠. 넓디 넓은 집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은 처음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는 평화로운 침묵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제 심장을 옥죄는 잔인한 적막으로 변하더라고요. 적막. 그놈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적이었어요. 매일 밤 아내가 생전에 즐겨 앉던 소파에 앉아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계속 침잠했어요. 그 공허함 속에서 외로움은 마치 거미줄처럼 제 주변을 칭칭 감싸며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듯했죠.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모든 색깔을 지워버리고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있었지만 제 영혼은 마치 빈 껍데기처럼 텅 비어버린 듯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서예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붓이라도 잡아야겠어. 뭔가 새로운 것에 몰두하지 않으면 이 외로움에 완전히 잡아먹힐 것 같았어요. 가까운 문화센터에 서예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냅다 등록해버렸죠. 거기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미숙 씨를 만났지 뭡니까? 첫 만남은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제 눈을 사로잡는 그 모습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제 오랜 외로움의 단비처럼, 아니, 메마른 대지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스며들었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의 얼굴에 나이를 잊은 듯한 고운 피부, 맑고 투명한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듯했다니까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죠. 게다가 단하고 기품 있는 말투에 차분하고 조리 있는 언변은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어요. 마치 잘 닦인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죠. 특히 그녀가 수줍게 웃을 때면 전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겨우 돋아난 새싹처럼, 아니,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막 새순을 틔우는 노목처럼 온몸 가득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죠.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감성들이 마치 해동된 강물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저는 매일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했어요. 서예반 안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미숙 씨, 인기 많으시죠?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미숙 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수많은 수강생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 젠장. 이러다 뺏기겠네 하고요. 온갖 질투심이 저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많은 관심 속에서 제가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여자 나한테 관심 있어. 분명해. 다른 남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치 꿈결 같았어요. 저의 시간 외에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구경 가는 등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죠. 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아봐서 깜짝 이벤트도 해주곤 했어요. 그녀는 제게 아련했던 젊은 날의 로맨스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짜 막,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이렇게 다시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제 온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김 선생님, 혹시 아이들은 뭐래요? 재혼 괜찮다던가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녀분들 생각도 무시할 수 없어서요.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아들 녀석은 아직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저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라고 무덤덤하게 말할 뿐이었죠. 마치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는 제가 또 다른 외로움에 굴레에 빠질까봐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친구처럼 지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뭘 하든 믿고 응원해준답니다. 하지만 전 그녀에게 단순히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이상입니다. 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녀는 제 고백에 조용히 따뜻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마치 모든 불안을 녹여주는 마법 같았어요.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경고와 조언들을 잊었습니다. 아들의 걱정 섞인 눈빛, 주변 지인들의 지나친 조심성에 대한 충고, 심지어 노년 로맨스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듯했죠. 그 손길의 따뜻함에 제 마음속 모든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완벽한 순간이었다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홀린 듯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구청을 나선 길,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었죠. 그 웃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내 노년의 인생에 새로운 막이 펼쳐지는구나.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달콤한 꿈은 채 3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잔인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줄 수 있죠? 우리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제가 ATM기라도 되는 양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았죠. 그녀의 두 딸은 마치 제 집이 자신들의 별장이라도 되는 양 매일같이 드나들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 시끌벅적하게 놀았어요. 제 집은 어느새 사랑방이 되어버렸죠.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 제가 딸들에게 생활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미숙 씨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내 자식들에게 쓰는 돈이 아까운가요? 내가 이 집에 와서 해주는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고 하면 서운하네요. 당신 아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문을 닫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나는 그저 돈벌이 수단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억울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괜히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내 선택이 틀린 건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점점 야해갔고 마음은 병들어갔죠. 어느 날 제가 건강을 위해 건강식 밥상을 차려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당신 수발 들기 위해 재혼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 시중을 들겠다고 재혼했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투, 표정, 그리고 제 삶에 대한 모든 태도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제가 알던 박미숙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서는 비릿한 미소가 엿보이는 듯했어요. 마치 내가 너를 가지고 놀았다고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상한 기품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고 그 다정함은 제 지갑을 열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였음을. 그녀는 제 지갑을, 그녀의 딸들은 제 집을 원했던 것입니다. 젠장, 완전히 속았잖아. 나는 그저 이용당한 거였어. 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숙 씨와 그녀의 딸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점점 저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동시에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혈압이 되겠네. 가족까지 잃는 건가? 미숙 씨는 그녀의 가족들과만 웃고 행복해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돈줄과 집을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선 길이 오히려 저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었죠. 깊은 절망감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했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의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미숙 씨가 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편지에는 놀랍게도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숙 씨가 또 다른 노인을 부축하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노인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이라도 하듯 똑같은 수법을 쓰는 모습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미숙 씨를 만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저는 그녀의 교활한 사기 행각에 놀아난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이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가만두지 않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녀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연기했지만 아들이 찾아낸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 싸움의 끝에서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저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정신, 온전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제 영혼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비로소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저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예반은 여전했어요. 제가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익숙한 붓글씨, 냄새와 먹물의 향기는 저를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느새 새로 들어온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김 선생님, 그때 그 일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는 듯한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배워야 살아난다더니 제가 늦게 배웠네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 같은 봄날을 꿈꾸지 않을 겁니다. 제 말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함께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과 함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종종 서예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과하지 않게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억지로 무언가를 꾸밀 필요 없이 저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죠. 저는 그녀를 통해 다시금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죠. 하지만 말이죠. 외로움이 판단을 흐르게 할 때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해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고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미숙 씨에 대한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저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 같은 삶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경계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 경험은 비록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제 인생의 나침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외부의 화려함이나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제 안의 평화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에 의지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복을 찾아내십시오. 공감하시나요? 좋은 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